주철이가 우리 다다음 주에 일 도우러 간다 그랬더니 당신 쉬고 내가 일하래. 그래서 좋다, 내가 다 할 테니까 결과는 네가 책임져라 그랬더니 이 자식이 알았다고 자기는 당신이 책임지래. 자, 그럼 다다음 주는 망치 부인의 농촌 체험을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 섭외가 됐어. 자, 일단 여러분 슈림프? 슈프림 치킨은 아주 성공적인, 매우 성공적인 그 성과를 낳았습니다. 슈프림 치킨을 추천해주신 우리 쌈디유키님과 무슨 돼지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꽂혀? 들어갔는데 뭔가 방향이 잘못됐나 봐. 기웃둥. 네, 아주 우리 조카가 그 슈프림을 매우 맛있어 했습니다. 슈프림 치킨을.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슈프림 치킨을 추천해주신 시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버스가 있길래 왜 버스가 있나? 여기 버스가 있긴 있어. 아니, 백석장 버스가 3대가 있었어. 거기 뭐 놀러 왔나 본데, 여기? 농월로 왔나? 놀러 온 것 같아. 차들이 쭉 길에 서 있잖아. 내가 마음이 따뜻한지 어떻게 알아? 내가 얼마나 못했지 먹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안정이 안 될까? 왜 자꾸 시골을 부르냐? 뭐 때문에 이러지? 아니, 뒤에가 안 꼽힌 거 아니야? 꼽혔는데. 응. 뒤가 붙였는데 뭐가 이렇게. 뭔가 방향이 좀 안 맞았었나 봐. 뭐? 남편을 자랑할 만하다고? 운전을 해준다고? 아니 그럼 남편이 운전 안 해주는 남편도 있어요? 아니 근데 운전해주는 거는 남편이 기본 아닌가? 그것도 안 해주는 남편이 있어요? 그걸 왜 데리고 살아? 내다 버려야지.
우리 딸내미, 그쪽에 우리가 좀 더 면회를 오래 있다 올라 그랬는데, 딸이 지금 저기 뭐야, 설사하고 구토 증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나와서 가는 중이에요. 원래는 좀 더 있으려 그랬는데, 우리 딸내미가 좀 어제 약간 미열이 있더라고. 근데 오늘 지금 설사하고 토한다고 그래가지고 매실액을 마시라 그랬는데도 영 가라앉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부랴부랴 딸 챙기러 가는 거야. 딸 하나라서 그냥 맨날 끼고 그냥 떠받들고 살았는데, 요즘에 이제 조카 손주 생겨가지고 조카 손주 본다고 좀 지를 소홀히 하고 오늘 오빠 면회 오고 그래도 이제 아픈 거야.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서 그래. 아침에 냉커피가 안 좋았을 수도 있어. 애가 아침부터 얼음물을 마셔서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 약 500m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곰사탕은 시청을 안 하고, 시청을 안 해서 설사를 할 기회가 없어. 곰사탕한테 엉뚱하게 추천 얘기하지 말어. 이 모자 눈썹만 가리는 용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해적 선장 같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햇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가리면 너무 좋고, 또 한쪽으로 신랑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하고, 너무 자유자재로 이 모자가 너무 편해. 이거 그때 꽤 돈 많이 주고 샀어요. 엄청 비싼 거 이거. 그때 한 2만원인가 주고 샀어 이거. 챙이 엄청 넓어가지고 2만원인가 주고 샀는데 몇 년 잘 쓰고 있어 지금. 아침에 라떼를 마시면 폭풍설사가 나와? 그렇구나. 그렇지. 아침에 그 차가운 우유를 얼음에다가, 걔가 원래 아침에 우유도 안 먹는데 라떼를 마셨으니 얼음 냉 라떼를, 아이스 라떼. 그러니까 설사라네. 갔어. 그럼 영민이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전화기가 이렇게 쓰고 있군. 내 걸로. 오케이, 알았어. 그렇다 이거죠. 네. 너무 짧아. 영민아, 너 설사하는 거, 그거 아침에 라떼 마셔서 그런 거 같대. 아이스 라떼를 아침에 마시면 그렇게 폭풍설사를 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확도 좀 하고. 죽 시켜 먹어. 우리 4시 반이나 가서. 죽집이 잘 배달이 좀 안 돼. 우리가 들어가면서 할까? 아니, 이제 안 해주는구나. 엄마 아빠가 가서 죽 시켜줄게. 끓여줄게. 죽 끓여줄게. 우리 지금 출발해서 4시. 안 막히면 1시간 반, 막히면 한 2시간 반? 본죽, 알았어. 그래. 끊어. 주말에도 이게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주말은 주말이 아니야. 본죽을 사오시래요? 본죽 사오.
배달을 시켰는데 그 배달이 안 된대. 배달되는 데가 없어. 나 아까 닭고기 거의 안 먹었지. 아, 나 오늘 다이어트 1일째 매우 성과 있어. 닭고기. 매일 저거 뭘 먹었는지. 싫어. 다이어트 한다면 최고야, 매일.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 그게. 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나날이 맨날 적는 게 말이 되는 줄 알아? 그럼 당신 그거 다 보고 잔소리 할 거잖아. 잠시 후 시속 80km 이동 시 단속 구간입니다. 내가 어저께 먹은 것도 내가 오늘 아침에 다시 정리해보니까 끔찍하더만. 당신이 아침만 먹으라고 소고기, 표고버섯 볶음해준 거, 그거 먹고, 점심 때 콩죽 4인분 먹고, 저녁 때 월남쌈 12개 먹고. 그렇게 적어놓으면 당신 얼마나 뭐라 그러겠어. 내가 미쳤다고 그걸 적어? 나도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어제 내가 월남쌈 먹으면서 틀림없이 손 씻고 먹었는데 요즘 식중독 좋은데. 식중독인가? 나도 사실 요 며칠 동안 설사했거든? 설사하고 속이 좀 안 좋고 계속 속 미식미식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어디서 장염을 붙여와서 영민이도 저긴가? 올 만나 나한테? 내가 가끔 물고 빼고 그래가지고 어제도 소화가 안 되고 막 계속 부글부글 속이 끓고 그러더라고. 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장염 아니고 많이 먹어서 그래. 아, 나 진짜 이제 인간적으로 그냥 안 먹을 거야. 아, 또 너무 많이 먹었어. 시청자한테 약속을 해. 안 먹겠다. 우리 시청자가 뭐라는 줄 알아? 안 먹는다는 약속만 105번째래. 다이어트 한다는 말만 지금 7년째 듣고 있다고. 못된 것들이 그런 것만 기억하고. 약 500m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아니, 콩죽 얘기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시속 80km 내가 이제 이 콩국을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두부를 사왔어, 두부 한 벌을. 근데 딱 보니까 열량이 225칼로리야. 아, 이 정도는 1인분이겠구나. 그래서 갈았지. 그래서 먹었는데, 그 콩국이 1인분은 4분의 1모래잖아. 그래서 조금 무리를 했었다, 이런 얘기지. 생두부를 갈았다고? 응. 아, 안 끓이고? 생두부를, 원래 익혀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속이 부글거렸나? 아,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원래, 깜빡 갔다 나와서 먹는 두부는 그냥 생두부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부를 바로 해서 쪄서 나오면 따뜻할 때 먹는 거는 뭐 그런데 아, 차가운 두부를 먹어서? 차가운 두부는 오랫동안 보관된 거라 아, 끓여서 먹는 게 좋지. 그게, 거기서 문제가 생겼구나. 안타깝네, 이거. 수박을 쪼개서 냉장고에 오래 놔두잖아. 대장 중에 엄청나게 번식한대요. 그래서 반드시 수박도 다 껍질 도려내고 이게 낙엽낙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서 보관해야 돼. 밀폐 용기에? 어제 뉴스 나오더만. 나 어저께 과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안 먹고 있는 중이야. 어제, 아니, 아까 우리 조카가 먹는 닭고기 되게 맛있어 보였는데, 내가 2조각인가 3조각밖에 안 먹었어. 조금만 먹어. 약 500m 시속 80km 고속도로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시속 80km 고속도로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우리 남편은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 진주 동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경상도 사투리 좀 쓰더니 하도 호남 지역 출신 당원들하고 20년을 부대껴 살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디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보, 저거 번호판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귀퉁이 붙어있는 거 뭐야? 요즘에 저렇게 번호판 한쪽이나 양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던데? 그냥 꾸미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번호판에 저런 거 함부로 꾸미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뭔가 표시인 것 같아, 저게. 군이나 무슨 외교나 뭐 이런 뜻 있는 거 아닌가? 아니야, 우리나라 번호판이란 말이야. 하얀색 번호판 중에 한쪽 귀퉁이가 파란색 줄이 가 있고요. 그 파란색 줄에 무슨 이렇게 원형 모양 같은 게 있어. 어떤 건 원형이고 어떤 건 또 다른 모양이고 이렇게 마크가 있더라고. 혹시 저 마크가 뭔가 특별한 마크 같은데? 예. 아유, 우리 신랑이 대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웃겼다고. 나 꼴보기 싫다고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내가 부대표나 과대표로서 내가 뭐 발표하고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러면 흠칫칫 그러면서 죄 방해하고 그리고 막 MT도 안 간다 그러고 막 아주 비협조적인 매우 그런 남자였어. 얼마나 까칠하게 굴었다고.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생각해도 내가 진짜. 번호판 옆에 꾸미고 그런 불법 아닌가? 그걸 마트에서 팔아? 번호판 가드라고? 아닌데. 번호판에 하얀색 테두리 안에 붙이는 건데? 한쪽 귀퉁이에 한 2, 3cm짜리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 아니, 한 3cm 정도? 렌트카 전용이면 이렇게 나야 되는 거 아닌가? 즉석 인터뷰. 밥해주는 심정이 어떠신지. 마누라 밥해주는 심정이 어떠십니까? 매우 기쁩니다. 왜 기쁘십니까? 저는 요리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시골에서 아들만 5 있는 집에 넷째 아들이라 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를 취사병을 갔다 왔기 때문에 요리하는 걸 즐겨해요. 그래서 요리 자격증도 따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데, 요리하는 게 뭐 스트레스거나 부담되진 않아요. 시청자들에게는 망부님처럼 드시면 요리할 맛이 나죠? 라고 묻는데요. 그렇죠.
요리의 기본은 뭐냐면 일단 요리를 했는데 맛있게 먹어줘야 돼. 안 먹어주면 막 되게 화나요.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평상시 망치구이처럼 많이 먹는 부위들 보면서 그런데 뿌듯하시겠군요. 맛있게 먹는 거와 많이 먹는 거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네. 맛있게 먹는 것과 많이 먹는 건 차이가 있다. 잠시 후 그럼 맛있게 많이 먹는 사람이야.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이씨. 약 700m 안 넘어가네. 인터뷰 급 종료. 그 망치부인하고 살면서 이럴 때는 조금 후회가 되더라 그런 순간 없었습니까? 전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후회 없어요. 그 마누라가 이렇게 계속 갈궈대고 그때 바나나 포트 타고 왔다고 2단 옆차기하고 그럴 때 그럴 수 있지. 뭘 그럴 수 있어. 아니,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응? 예를 들어서 자기는 너무 힘든데, 응? 휴일날 생각외로 시간이 길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날 수 있죠. 또 화를 낼 때 화를 내야 오래 살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진짜 그러면 그 망치 부인이랑 결혼해서 뭐 행복하다라고 느낀 적은 매일 행복하죠, 매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네, 매일 행복하죠. 좋아, 그럼 질문을 바꿔서 가장 행복했던 적은? 가장 행복했던 자. 매일 행복한데 또 가장 행복했던 자. 약 100m 지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매일 행복한데 그걸 또 가장 행복하고 덜 행복한 거를 구분하기 어려운데. 매일 행복하니까 가장 행복하고 덜 행복한 걸 구분할 수 없다. 잠시 후 행복의 개념은 알아? 행복하다는 게 뭔지는 알아? 그렇지. 일단 생각이 비슷하고, 그쵸?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인격이나 또는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한 점까지도 인정하고 들어가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별로. 왜냐면 저 스스로도 부족한 게 있고, 또 제가 물론 뭐 조금 잘하는 것도 있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서로 이해해주고 생활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망치 부인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력도 좋고 말도 잘하고 직관력도 있고 또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나름대로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지루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다 만족해요. 그래서 또 이쁜 딸도 낳아줬고,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저는 또 남편을 되게 존중을 해요. 그래서 저도 존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스트레스나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그래요. 망치 부인이 좀 제가 세지 않냐. 그래서 뭐 당신이 많이 집에서 뭐 막 잡혀 사는 데 스트레스 받지 않냐 이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꽉 잡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내가 얼마나 신랑 눈치를 보는지. 지난번 내가 방송하다가 특별한 데 물 들어가고 참령에서 보내준 양파에 물 들어간 줄 알고 내가 아이고 쫓겨나네 쫓겨나면서 내가 얼마나 뛰어다녔는데 사람들이 내가 당신한테 꼭 잡혀 사는지 모른다니까. 원래 집은 밥하는 사람이 대빵이야. 그렇지. 응? 집은 원래 소뚜껑 운전사가 운전하는 거라서
그 신랑 우리 집은 신랑이 주도한다고 다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아서 내 맘대로 되는 거 한 개도 없어. 다 신랑의 용이 주도함에. 그 망치 부인이 얼마 전에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라고 얘기한 뒤에 그 냉장고를 샀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산 뒤에 어떠십니까? 네, 잘 샀어요. 뭐 그 선택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냉장고 한 10년 넘었나? 13년 13년. 네. 저는 항상 그래도 절약형인데 그 망치 부위는 또 사야 될 때 내 지르는 스타일이에요. 결단력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저는 결단력이 좀 약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망치 부위에 이게 뭐 낭비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사실은 좀 야채칸도 막 늘고 이래가지고 언젠가는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고장난 지 한 5년쯤 됐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약간 됐죠. 지난번에 한번 또 고장나서 중간에 뭐 고치고 몇 년 전에 했는데 그게 또 대리점이 아니라 이게 하이마트용에서 사가지고 조금 좀 부품에도 약간 좀 품질에도 좀 문제가 좀 약간 좀 있었던 제품 같기도 하고 잘 샀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망치 부인이 가출을 하면 계속 찾으러 다니는 이유는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간 김에 데리고 오지 말지 찾지 말지 왜 찾으러 다니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뻥까지 마시고 네. 혹시 망치 부인이 가출해서 뭔가 사고를 치고 돌아다닐까 봐 그게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또 사람이 화가 나면 뭐 이제 집을 나가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가족이라는 거는 또 이렇게 품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또 내가 잘못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가 또 뭐 사과도 하고 해서 같이 살아가야죠. 뭔가 느낌이 찝찝한 답변이야 이번 건. 이번 질문은 누가 잘못했는지가 애매한. 가출을 한번 찾아줘야 가출하는 맛이지. 아니야. 제가 초등학교 때 가출을 해봤잖아. 3학년 때인가 고구마 새 뿌리는 거. 아무도 안 찾아줘가지고 되게 서운했어. 그래서 계속 찾아다니는구나. 난 술 한잔하고 술 깰 때까지만 좀 나갔다 오고 왔으면 좋겠는데 꼭 찾아다녀가지고 그냥 잡혀 들어오고. 근데 진짜 난 그거 궁금한 게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짜증을 안 냈잖아. 난 그게 진짜 신기해. 수시로 짜증을 내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그렇게 짜증을 안 내?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을 서로 인정을 해주면 그리고 짜증낼 일이 없어요. 근데 싸우게 된 게 만약에 결혼 초에 뭐 설거지를 당신이 해라, 예를 들어서 청소를 당신이 해라. 이게 서로 이제 뭐가 막 이렇게 일을 맡기면서 서로 미루니까 싸우게 되는 건데 그래? 그럼 내일이다 하고 그냥 내가 할게 해버리면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일을 내가 좀 나눠주기를 기다리다가 다 포기하고 그냥 본인이 다 하게 되면서부터 짜증이 안 나는군요. 그렇지. 당신은 더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응? 설거지 청소할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당신이 죽으면 몸무게 반이 살일 것이다라는 그건 무슨 뜻이지? 살이는 인내해야 되는데 저는 인내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걸 즐기지. 아니요, 몇 년 전까지도 당신 죽으면 죽어서 화장하면 살이가 반이 나온다며.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기 때문에 몸에 살이는 없습니다. 예. 점점 변하는 것 같아. 부유한 때는 솔직한테 시연 되니까 좀 더 정치적으로 되는 것 같아. 남편님께 질문. 반려자를 고를 때 유의해야 될 점은?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일단 생각이 비슷해야 돼요. 철학, 가치관, 사상 비슷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비슷한 사람끼리는 빨리 지루해지고 빨리 실증 날 것 같은데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을 찾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아요. 대신
그러려면 그 사람의 그 가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돼, 서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무궁한 발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제 결혼은 보통 젊어서 하고 자기 20대 때 자신의 장단점을 제대로 아는 건 좀 힘들지 않나? 그래도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곰곰이 결혼할 때쯤 되면 또는 반려자를 구할 때쯤 되면 다들 깊은 고민은 할 것 같은데 아무나 막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20살 때인가 나를 만났는데 그때 자기의 단점과 나의 장점이 맞다는 생각을 했다 이거야?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 결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으니까. 아.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사귀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내 인생을 보완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확신이 있었으니까 결혼하자고 제안했겠죠. 네.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의 단점과 장점을 그러니까 나의 장점을 알고 사귄 건 아닌데 한참 사귀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장점이 쓸만하다 뭐 이런 판단했다는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왜 처음에 망치 부인이 좋아졌습니까?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 생각의 방향도 예를 들어서 좀 편협되고, 뭐, 그랬죠. 좁았죠. 생각의 폭이. 근데 이제 대학 생활하면서 또는 서울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그 편견 또는 좁은 생각 이런 것들이 운동을 하면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망치 부인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무작정 막 예를 들어서 고리타분한 생각으로 여자가 뭐 어딜 나서냐 뭐 이러면서 이제 되게 싫어했는데 실제로 그 생각 자체가 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고 여자가 나설 수도 있고 능력이 뛰어나면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여자가 너무 설친다 뭐 이러면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좀 선입견을 가지고 싫어했었던 건데 내가 너무 설쳤다고? 그렇지. 시골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뭐 40명이나 되는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이 30명, 여학생이 10명이었는데 너무 좀 설친다 뭐 이런 거라든가 좀 너무 잘난 체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싫었던 거지. 내가 언제 잘난 척을 했지? 잘난 척이라는 건 예를 들어 어떤 게 잘난 척이지?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시기 질투죠. 뭐 선배들한테 너무 뭐 사랑을 받고 동료들한테. 근데 이제 저같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한테 뭐 사실 누가 눈길이라도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적 박탈감, 뭐 사랑의 굶주림, 뭐 관심의 굶주림 이런 것들을 받던 시골 사람 입장에서는 좀 질투도 생기고 좀 그런 이제 쏙 좁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담배 논쟁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잘못된 생각을 스스로 깨우치면서 이게 뭔가 180도 달라진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꼴보기 싫다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게 바뀔 수가 있어 사람이? 난 그게 더 웃겨.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되게 죄책감을 가졌던 거는 막 이제 뭐 잘난 체 한다고 또는 뭐 너무 설친다고 제가 비판을 하고 막 미워하고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우리 조카가 이제 혈류병이 있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가서 헌혈대주고 했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정작 그런 사실도 몰랐고 이제 그런 내용을 전혀 친구인데도 이제 몰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무작정 친구를 뭐 비판하고 미워하고 막 했던 내 스스로가 너무 이제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180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 김용석이라는 인간을 지금의 이런 인격으로 만드는 거는 이 망치 부인의 공이 컸다라고 보면 되겠지. 봤지? 봤지? 아니 사람이 이게 생각의 폭이 되게 촌놈이라 좁았는데 그래도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 제 스스로가 많이 반성하고 그걸 갖다가 깨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당신을 만났던 게 아주 결정적이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망치 부인이 구속됐을 때 날마다 진짜 그 하루도 빠지지 않고 면회를 왔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일단 마누라를 매일 보고 싶고, 그쵸? 두 번째는 사실 나보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억울하고 분통하고 더 힘든데 그래도 내가 찾아주는, 내가 면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고 용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매일 가게 됐던 거고, 이게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그 시점에 무슨 일이 가장 우선인가를 생각하면 다른 일보다도 개인적인 일보다도 당신을 면회하는 게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고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하고 다른 일을 처리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예. 근데 진짜 근데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자기는 매일 면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그냥 결심을 한 거야? 며칠 가다가 이제 그게 이제 굳어진 거지. 며칠 면회를 가다가 아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언제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또 당신이 뭐 얼마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구속돼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매일 이렇게 면회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을 며칠 다니면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왜 그런 기록을 또 세워보고 싶고 매일 면회했다는 기록을 여기서는 진짜 처음에는 뭐 저러다가 못 올 수도 있지 그랬는데 매일 오는 거야 진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겁나는 거잖아. 독하다. 이 인간 진짜 독하다. 도망가면 지구 끝까지 찾아간다는. 진짜 무서웠어.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감동이고 막 좋았는데 점점 지나면서 그 추울 때 하루도 안 빼놓고 그 바쁜데. 맞아. 막 눈이 많이 와가지고 뭐 택시도 못 가고 그래서 걸어가라는 거에서 걸어간 적도 있고 그랬어. 맞아. 진짜 놀랐어. 눈보라를 헤치고 막 걸어갔다니까. 어휴. 참, 당신이라는 사람은 살면서 할수록 감동이 되는 사람. 그런 건 아닌데, 제 인생 철학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산다, 이런 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장인어른이 이렇게 풍으로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올해 또 한 10년 정도 고생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장인어른 이렇게 병수발할 때도 장인어른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하루하루 이렇게 충실하자 했는데 그게 10년이 훌쩍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미련이 없는 거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건 아니고 또 뭐 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은 했다라는 좀 자기 만족 뭐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효자였지. 아빠 병원에서 나는 며느리고 당신이 아들인 줄 알았다고. 참, 당신한테 내가 갚을 게 없고. 또 우리 망치 부인이 그만큼 위대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대하기 뭐 맨날 욕하고. 아니, 그 상대방 후보가 막 욕하는 장면 찍어가지고 막 저기 동맹 사람들한테 돌리고 그랬는데 막. 이렇게 진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위협받고 있는 이 시기에 그래도 평범한 아줌마가 진실을 이렇게 알리려고 노력하는 거는 대단한 거죠. 저보다도 더 유명하잖아요. 대단한. 제가 영광이죠. 곤드레만 먹고 싶어. 안 됩니다. 곤드레 쌈밥 맛있겠다.
앞으로 삶에 가장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사실 이제 인생에서 제가 한 뭐 의형부형 18년 정치를 했고 끝나면 20년인데 물론 뭐 사실 시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이제 소망이긴 한데 사실은 뭐 이제 물러날 때도 된 거죠. 뭐 5선 정치인 그러면 사실 구태 정치인이에요. 근데 물러날 때도 됐고 새로운 어떤 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좀 나름대로 정리도 하는 어떤 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떨어지는 순간 진짜 뭐 귀농해서 농사일도 좀 짓고 싶고 또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 다 자식들은 도시로 나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누군가가 사실은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또는 뭔가 뭐 모시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냥 동네 홍반장처럼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 좀 도와가면서 농사일도 짓고 마을에 그냥 이렇게 뭐 허드렛 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진짜 한번 순수하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한테도 가서 삼시세끼 맨날 고기 잡아서 구워준다고 그러더니 아니 딴 생각을 하고 있었구만.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잡아서 맨날 장작불에 구워주고 하는 거죠. 수상한. 그럼 그렇지. 나한테 고기만 잡아준다고 거길 갈 리가 없지. 에이, 내가 진짜. 그럼 이제 다음 꿈은 동네 이장님이십니까? 아이, 그런 권력욕을 가지면 안 되고. 그래. 서울 시간하다가 이장하러 가는 것도 그치? 그냥 동네 김회장? 회장까지는 아니고 김청년 이러겠죠. 65살까지 시골은 청년이니까. 청년의 반장 정도? 청년회장? 회장 되겠네. 청년회장. 저는 시골 가서 방송할 겁니다. 사천 삼시세끼. 예. 사천 삼시세끼. 그래서 신랑이랑 같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맨날 숯불 피워서 마당에서 구워 먹고, 예. 그런 거 보여줄 겁니다. 예, 마당에 이렇게 장작 피워가지고 밥 해 먹고 그럴 겁니다. 서울 시의원을 하게 된 계기는? 특별한 계기는 없지 않나? 아니 이제 사실 뭐 학생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일에 좀 관심이 있었고 구의원을 3번 했으니까 사실은 4번, 5번 하긴 좀 그래요. 3번 정도 하면 의장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도봉구 살림을 살펴보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좀 더 큰 서울시 재정 또는 서울시 살림을 관심을 당연히 좀 가지게 됐고 자연스레 그 과정에서 도봉구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좀 우리 이제 25개구 중에 좀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들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고 그러려면 이제 서울시의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 실제로 여러 가지 좀 재정적인 도움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이렇게 서울시가 걷는 뭐 세금이 조정교금이라는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을 갖다가 25개구에다 좀 더 많이 나눠주도록 조례를 바꿨고 그 다음에 서울시 세금을 대신 구청이 대신 걷어요. 그러면 그게 3%를 돌려받아요. 3%를 구청이 돌려받는데 옛날에는 걷는 세금의 3%를 금액의 3%를 돌려줬어요. 그러니까는 건수가 예를 들어서 도봉구 같이 가난한 자치구에는 서울시 세금이 짜잘한 금액으로 건수가 많은데 금액의 3%를 돌려받다 보니까 1년에 예를 들어 한 30억 정도 돌려받아요. 그런데 강남 같은 데는 금액이 큰데 건수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액이 크니까 3%를 받으니까는 한 뭐 1,몇백억을 돌려받아요.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건수 50%, 금액의 50%를 비율을 나름대로 배분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도봉구에 예를 들어서 한 15억 더 늘었고 강남구에서는 한 뭐 몇백억이 좀 줄었죠. 그래서 좀
그 차이들을 좀 좁혀놨죠. 예. 왜냐하면 건수를 처리하려면 공무원이라든가 행정 비용이 거의 뭐 똑같이 들거든요. 사실은 금액이 큰 건수나 뭐 금액이 작은 뭐 세금을 걷든 간에 행정력은 똑같이 투입이 되는데 돌려받는 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조례로 바꾸고, 또 중앙정부가 지금 뭐 무상보육이다, 그 다음에 뭐 기초연금이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복지공약들을 뭐 누리과정해서 확대는 하는데 돈을 안 주잖아요. 돈을 안 주고 자치단체에다가 막 부담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무상보육한다 대통령이 막 공약 내걸고 자기가 시행을 해놓고서는 서울시 같은 데는 돈을 100만원 중에 예를 들어서 20만원만 주고 80만원은 서울시랑 구청이 보태라. 이게 사실 이게 거의 뭐 사기죠, 사기. 왜냐하면 자기가 공약해가지고 자기가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돈의 80%는 딴 사람한테 부담을 지우는 거니까 약간 사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2013년에 뭐 지하철 버스에다 붙이고 이건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제 싸울 때 우리도 이제 의회에서 제가 이제 기획경제위원이었는데 같이 뭐 건의안도 내고 뭐 여러 번 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100만원 중에 예를 든다면 35만원, 35%를 지원해주고, 이제는 65%를 서울시와 구청이 이제 보태는 거죠. 이런 일들을 이제 사실은 꾸준히 해온 거죠. 그러면 15% 늘어나는 것 돈이 서울시로 따지면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몇백억 되고 쌓이면 이게 엄청난 돈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중앙정부랑 또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지방자치가 91년도 지방의회가 부활이 됐고 95년부터 단체장을 우리가 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뽑았는데, 그러면 단체장을 뽑은 시기는 20년이 지났고 지방의회를 뽑은 게 이제 24년이 지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국가 재정이 차지하는 세입 비중이 80%고 지방 재정은 이제 2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20년, 25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비율이에요. 근데 업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나게 떠넘겼어요. 그러면 떠넘기면 그만큼 이양을 하면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지방자치 오래된 독일 같은 데는 중앙정부에 거둬들이는 세금이 50% 정도,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5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8대2 구조가 25년 동안 깨지지 않고 있다. 일은 지방정부에 많이 떠넘겨놓고. 떠넘기니까 실제로 예산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57%, 8%, 그 60% 가까이를 예산 집행을 하고. 그러면 그만큼을 줘야지 지방에. 주는데 그걸 이제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통제를 하면서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주니까 그만큼 자치단체가 자율성이 없고 재정자치권이 없는 거죠. 재정 식민지 상태에서 계속 중앙정부 통제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한 거죠. 근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좀 개념이 없는 사람들도 좀 많고 좀 무능력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통제권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다 주고 나서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확하게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계속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라든가 김대중 국민의 정부 정도만 지방자치 분권, 지방분권 해서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정성을 쏟았지 나머지는 계속 중앙 통제만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지금 7월 달에 중앙정부가 행정자치부 이름이 또 바뀌었죠. 행정자치부가 뭘 입법 예고했냐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처럼 파산을 당하면 재정위기로 이제 어떤 뭐 위험한 상황이 오면 3년 동안 현재법상 어떻게 되면 3년 동안 이제 재정자주권을 회수하고 그래서 3년 동안 재정 건전화 계획을 이행해야 되고, 그러면 뭐 빚도 못 내고 새로운 사업도 못 하고 뭐 공무원 봉급도 좀 이렇게 삭감하고 뭐 이런 어떤 재정 통제가 있습니다. 현재 법에.
그런데 그 3년 동안 또 졸업을 못하면 이번에 이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긴급 재정관리단체로 지정을 하고 중앙정부가 재정관리관을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점까지 15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15일까지 의회가 그걸 갖다가 통과를 안 시키면 자동으로 그 예산안이 통과된 걸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법을 개정안을 냈는데 이것 자체가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아주 잘못된 입법 예고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가 재정관리관을 파견한다는 것은 재정식민지 총독을 파견한다는 발상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방의회를 주민들이 이제 선출해서 지방의회를 풀뿌리 민주주의 이제 뽑았는데 구성했는데 그 사람들이 15일 동안 그걸 처리 안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결된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옛날에 이제 박정희 시대 때 지방자치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없애가지고 유신헌법에 뭐라고 했냐면 유신헌법 부칙 10조에다가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 지방자치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런 부칙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그게 뭐냐면 박정희가 지방자치하면 이게 민주화가 되고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민들이 동사무소 가려면 무서워서 못 갔어요. 왜? 동사무소가 맨날 주민들 감시하고 정보 뭐 분석하고 통제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게 일제시대 때 어떤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주민센터를 이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어요. 되게 권위적이고 막 중앙 집권적이고. 아니 근데 지방자치제를 하면 민주화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방정부들의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고 실제로 현재 이제 그 지방에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이 추태를 부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정말 민주화에 도움되냐라는 질문을 할 것 같은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지방의원들이든 국회의원들이든 단체장이든 대통령이든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좋은 사람을 잘 골라서 뽑아야 되는데 일단 이제 그게 좀 아쉽다라는 거고. 결국 주민들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 구성원을 뽑지 못하는 게 첫 번째 문제다. 두 번째는 우리 역사가 사실 짧은데 그 역사가 25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가. 그러면 역사가 짧은 과정에서도 외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발전한 지방자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에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의 지방자치를 이제 연수를 갔는데, 미국은 인구가 한 3억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한 3만 9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7천 명 정도의 주민들이 평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5천만 명인데 인구가 245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한 자치단체당 20만 명 정도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물론 지방자치 태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미국은 뭐 서부개척 시대에 그냥 주민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막 땅 검거가지고 자치 헌장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를 구성한 주민자치로부터 출발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중앙의 권력을 조금씩 이양해준 단체자치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태생 자체는 좀 다릅니다. 다른데 그 미국 같은 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한 3만 9천 개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자치단체에 예를 들어서 인구가 뭐 예를 들어서 뉴저지주의 버겐 카운티 팰리세이즈 파크이라는 자치단체 펠팍이라는데 거기 갔더니 인구가 한 3,000명, 2,000명 되는데 지방의원이 7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2,000명이면 말도 안 되죠.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창사동이 인구가 10,000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구의원을 한 명 뽑았는데 거기에 7명이 있다니까요. 근데 민주주의는 두 개가 충돌합니다. 지방자치에도 이제 충돌하는데 민주주의의 근본은 뭐냐면 지방자치가 충돌하는데 하나는
민주성을 강화할 것이냐, 두 번째는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합니다. 지방자치 과제네요. 과제입니다. 영원한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집권 시대와는 다르게 주민들이 직접 이제는 우리 동네에 뭐가 불편하니까 뭘 해달라, 우리 동네 또 구의원한테 전화해서 민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옛날에 지방자치가 실시 안 될 때는 중앙정부가 그 일을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시골이든 도시든 상황이 다 다른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중앙정부가 어떻게 다 수용하냐 이거죠.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단체장이든 또 선출된 지방의회들은 다음에 선출받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요구에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요구, 주민이 이 나라의 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지방자치가 안 되면 중앙정부는 그 지방자치단체 하나 무시해도 상관없죠. 의견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거대한 예를 들어서 국가 시책만 생각하고 있지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죠. 왜? 그 사람들을 무시해도 다음에 자기들은 더 큰 일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짜잘한 우리 동네 문제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되면 그 주민들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민주주의가 싹 트는 거죠. 참여하고 지방자치가 소통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얘기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으로 나서게 주인으로 되고 나서서 참여하게 참여하고, 되고 소통하게 되고, 그런 이 과정이 부분이 이제 민주화다. 민주주의의 그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러고, 민주주의 학교라고 하는 이유가 지방자치가 그래서 이제 실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 미국 같은 데는 200년 역사가 넘었고 일본은 한 140년이 넘었는데, 이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일본의 지방자치를 갔더니, 일본은 10선 의원이 있어요. 그리고 권력을 세습하잖아요. 아들이 그걸 물려받아서 또 정치 생활을 해요. 근데 일본의 지방자치가 과연 우리보다도 더 역동적이고 발전하냐? 더 후진적이에요. 일본의 정치 만족도를 보면, 또는 정치 참여도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정치 제도 자체가 우리보다 꼭 발전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국민성이 나쁘게 말하면 냄비건성이지만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민감하고 역동적이고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근성은 없어요.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역동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도 금방 주민 감사 청구든지 주민 소송이든지 제기하면 이게 사회 이슈화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다른 자치단체로 전파되고 하면서 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98년도 의원할 때는 급여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의정활동비 35만원 받았고, 한 달에. 그 다음에 회의 한번 참석하면 5만원 받았는데 1년에 80일로 정해져 있어서 5840, 400만원. 한 달 평균이 한 65만원 정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가장이 생활하긴 어렵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유혹에 더 약해질 수 있는 거죠. 구의원들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 재산을 팔거나 사거나 할 때 뇌물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유혹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 이런 거 인허가 할 때도.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2006년부터 이제 유급화가 됐는데, 유급화가 되면서 오히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에 비하면 정말로 장족의 발전을 한 거죠. 깨끗해지고 유능한 사람도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지방 의원들 교육 다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강의 다니시면서 그렇게 의원들이 많이 젊어지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로 많이 바뀌고 있나요? 많이 젊어지고 공부하려는 열정이 많이 늘었어요. 대신 조금 안타까운 점은 공천제가 되면서 2006년부터 지방의원까지도 공천을 안 하다가 이제 공천제가 됐습니다. 공천제가 되면서 지방에 가면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역위원장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사람보다는 뭐 그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후원금 많이 내고 뭐 충성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공천을 주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질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조차도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하실 때 정당만 보지 마시고 사실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좋은 사람을 골라서 찍어줘야 되는데 2006년 같은 데는 뭐 노무현 정권 말기 뭐 노무현 꼴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서울시의원 96명인가 뽑는데 96대 빵으로 뭐 한나라 그 당시 신한국당 한나라당 다 몰아줬어요. 아무리 유능해도 그냥 다 떨어지는 분위기, 정당을 잘못하고 났다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올바르지 않다 이거죠. 선택 자체가 25개국 구청장 25대 0 뭐 이렇게 전부 다 한나라당 몰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때 서울시 재정이나 25개국 발전했느냐? 퇴보했거든요. 왜? 서울시 재정도 뭐 25조 5천억까지 부채가 늘어가지고 뭐 파산한다 만다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채무를 뭐 이제 7조 갚고 하면서 많이 건전해진 거거든요. 그때 막 쓰잘데가 없이 뭐 토건 사업하고 막 그 디자인 사업하고 뭐 하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됐던 거죠. 재정도 막 곤란해지고. 재미없죠? 너무 어렵고. 아니,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 자체를 계속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토가 크고 국민이 많으면 지방자치가 효과적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직접 민주주의도 무방한 도시국가의 규모다 라는 주장인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무식해서 몰라서 한 소리인 것 같고요. 직접 민주주의.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슨 직접 민주주의야? 아니 도봉구 36만 명이 모일 데가 어딨어.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가장 말초신경이 지방자치 단체예요. 근데 그 지방자치 단체가를 당신의 세금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인지를 다 모여야 되는데 뭐 결정하는 사람을 뽑는 건데 그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모세혈관을 죽이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야. 살이 썩어 들어가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국회를 되게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지방자치도 또 우습게 알고 이러는데요. 사실은 대통령보다 국회의원이 중요하고 국회의원보다 지방자치의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걸 몰라서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필요 없다? 아니 그러면 지금 지방으로 돈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할 거야? 옛날에는 이 지방자치제가 없을 때는 그냥 멋대로 지네들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균형 발전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수도권하고 영남 중심으로만 발전되어 있는 국토의 불균형이 강원도, 충청도, 이 전라도 같은 데는 전라도, 제주도 이런 데는 인구 희박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지역 불균형이 생겼어? 국가 중앙에서 지들 멋대로 세금 쓰면서 지네들 고향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번에도 경북도청이 4천억짜리라며 그런 식으로 지네들이 밀어주고 싶은 대로만 세금을 다 쓰면서 지역 불균형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없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박정희 전두환 때가 사실은 산업화 시대였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경제가 확 성장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없었어. 그래서 오로지 이 TK, 대구 경북 지역 출신들이 집권을 하고 오로지 서울 수도권 자체적으로 발달한 거고 모든 돈을 대구 경북에다 쏟아부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머지 이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이런 데는 그냥 발전이 안 돼 버린 거라고. 근데 지금에 와서 그 산업화 시기의 그 성장기를 우리는 다시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지방정부가 있었더라면, 과거에 만들어졌던 박정희가 없애지 않았던 지방정부가 있었더라면 이토록 불균형 정권이 만들어지지 않았지. 그 당시에 지방정부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을 거라고. 그냥 박정희가 그래서 지방정부를 없애버린 거 아니야. 그리고서는 호남에서 불만이 있을까봐 만든 게 새마을운동이거든요. 새마을운동이 결국 각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였어. 지금 무슨 새마을운동이 농촌을 발전시켰다 지랄하지 말라 그래. 무슨 농촌을 발전시켰어.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슬레이트 지붕 바꾼 거 말고는 없어요. 실제로 그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그 이장들한테 완장 채워주고 모자 쓰고 잠바 입힌 다음에
농민들이 5명 이상 모이면 신고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새마을운동이 사실은 농촌 통제 기구였던 거예요. 이걸 내가 주장을 쭉 했었는데, 선거 때 돈 봉투 내려. 막 돈 봉투 내려보내고 관건 선거하고 그따위 짓 했던 거야. 근데 그 고려대학교에서 그거를 어떤 교수가, 그거 찾아낸 거 아니야. 그 실제로 맞다. 새마을운동이 농촌 감시 체제였다라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해서 인증이 된 얘기예요. 그것도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잖아. 그래서 이 지방정부가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실제로 지방선거를 무책임하게 하는 사람들의 나는 변명이라고 봐.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선거 할 때 굉장히 치열해요. 강남 이런 데는 어떤지 모르겠어. 우리 강북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할 때 얼마나 주민들한테 열심히 쫓아다녔냐, 이런 거 보고 뽑아. 그래서 지방정부를 제대로 뽑아야 지방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역 환경이.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도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선거를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들이야. 지방선거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지방정부에서 뭘 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를 하면 이제 얼마 전까지는 8장 투표를 받았어요. 투표용지를.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 그러면 서울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비례대표 정당 투표, 구의원 비례대표 정당 투표, 교육감, 그 다음에 교육위원을 뽑았어요. 근데 교육위원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7장을 받는데 현재는 7장을 투표용지를 받으면 후보가 몇 명이냐? 한 50명, 60명 넘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진짜 비교해서 범죄가 있는지 이제 100만원 이상 전과 기록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보고 재산이 뭐 얼마인지, 그 사람의 공약이 어떤지, 정책이 어떤지 공부해서 사실 투표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유권자들도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크게 보면 국회의원 선거 중간에 지방선거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중간쯤 지방선거 위치하면 이게 정권 심판적인 성격으로 그냥 후보보다는 정당을 보고 많이 이제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피부로 느껴보니까 몇 년 전보다는 이제는 사람을 비교해서 많이 찍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치, 옛날에는 출투표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출투표를 했는데 이제는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김용석을 뽑은 사람과 박원순을 뽑은 사람과 뭐 구청장을 뽑은 사람 비교를 해보면 약간씩 지그재그로 차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유권자들도 현명하게 찾아서 찍는다는 거죠. 출투표가 아니라.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정당은 새누리당을 찍었는데 시장은 박원순, 그렇죠. 그 다음에 시의원은 김용석 이렇게 찍는 거야. 찍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무조건 정당 후보를 찍었다라면 지금은 동네에서 일꾼, 그러니까 제대로 일할 만한 사람을 골라 찍는 그런 풍토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서울은 많이 그렇게 변했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선출되는 서울시의원 지금 106명인데 106명 중에 주력이 40대와 50대 초반입니다. 많이 젊어진 거예요. 옛날 시의원들은 뭐 60대 이상 뭐 이런 사람들이 50대 후반 60대가 주력이었는데 연령이 한 10살 정도 줄어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많이 젊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이제 젊은 층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지역 기초의원 이런 수준들이 되게 안 좋은데, 나는 사실 그래. 지방 출신들이, 지역의 출신들이 자기 고향으로 나가서 젊은이들이 사실 서울에 와서 대학 나오고 그래봤자 취업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지역에 가서 지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지역 일꾼들이 나한테 했으면 좋겠어. 지역의 정치라는 게 생활이 돼야지 사실은 정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니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질 수 있으려면 제도적으로 그걸 뒷받침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뭐 청년 공천 1, 2, 3 제도를 뭐 발표하긴 했는데, 저는 제도적으로 여성 의무 공천이 거의 30% 정도 있거든요,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러면 청년 의무 공천도 저는 적어도 20% 정도
그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청년의 있어야 나이를 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긴 한데 대략 만 45세가 되든 아니면 뭐 39세까지가 되든 어떤 기준을 정해서 청년 의무 공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이제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에서도 여러 사람을 오히려 스카우트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러면 지역의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그런 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돼야 된다고. 두 번째는 그런데 만약 기초의원을 무조건 20% 청년 청년으로 해야 활동하면 된다. 그렇죠. 각 지역에서 젊은 의원들을 지금은 여성 의무 30%니까 여성이 30% 이상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두 번째는 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구의원부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까지 비리로 중간에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그 개인이 재산을 토해내든 아니면 정당에서 재산을 토해내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뇌물 먹는다 그러면 그냥 뭐 가정이든 정당이든 다 파탄된다는 어떤 의식도 생길 거고 사실 그게 국민 세금으로 다 보궐선거를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선출직들이 잘못한 걸 왜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또 뽑냐 이거죠. 그런 것들도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좀 아니 더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뭐라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이유들이 그 지금의 대기업이 만들어놓은 일자리 구조 여기에서 그 안에서 막 그 한두 명 뽑는데 거기 막 매달리면서 스펙 쌓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실제로 이런 지역을 살려서 지역의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만들기 운동을 하고 지역의 농업 지키기 그 다음에 지역에 이렇게 그 중소산업체를 위한 투쟁, 뭐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 이런 것들을 직접 해 나가면서 지역 일꾼들의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초의원들이 나와서 자기 지역을 지켜내는 그런 그 운동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이제 현직 의원이니까 뭐 이렇게 정당에서 제도적으로 청년 의원을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난 걱정되는 게 솔직히 여성 의원 30%라고 했는데 좀 수준 미달 여성 의원들도 있잖아요. 전혀 뭐 그 지방자치법도 모르고 그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 여성들을 숫자 때문에 채워지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 그런 청년 의원들을 만드는 제도도 필요하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지역의 이런 일꾼들을 키우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하는 그런 걸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 의무 30, 청년 의무 20 해놓으면 그걸 갖다 그러면 채우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사람들을 뭐 발굴하고 교육하고 훈련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정적으로 제도화돼 있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꼭 뭐 정치에 꿈이 있는 사람이건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번 도전해 보겠죠. 안정적으로 뭔가 기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무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막 안개 속이니까 준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후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진짜 만약에 이런 시골의 군 단위에서 청년 의원 의무제가 되면 사실 그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 후보군으로. 그러면은 가서 근데 이제 그 지역을 좀 알아야 되니까 지역에서 열심히 그 기반을 닦았던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지. 하여튼 그거 괜찮은 것 같네요. 청년 의무, 청년 공천 의무제도 그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거 해야 돼요, 빨리.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제가 의정활동 해보지만 제가 이제 제 나이대가 46인데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의원 중에 아마 제가 청년 기본조례도 만들고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박문순 시장하고 뭐 이렇게 위원회도 개최하고 했지만 사실 내 나이가 46인데 청년 문제를 고민할 나이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청년 문제는 청년 이해 당사자가 직접 고민을 해줘야지. 그러려면 20대, 30대가 사실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발하게 해줘야 되는데, 물론 우리 지금 의회에 30대가 있긴 하지만, 초선 의원이시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고민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신 들어간 격인데,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 이거죠. 그러면 20대 25부터 사실은 지방의회를 그러려면 할 수 우리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러니까 25부터 지방의원 출마 가능하다. 국회의원하고 출마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뭐 40살부터 출마할 수 있고. 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그러니까 막 그 일자리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 속에서 막 취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젊은 시절에 막 우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차피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몇 년 동안 골방에서 썩느니 그 기간 동안에 시골 돌아다니면서 시골에서 농촌에 가서 일자리라도 그러니까 농업 노동 같은 것도 해보고 농촌에 돌아다니면서 일자리 같은 거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 어느 지역에 자기 정말 마음에 드는 데가 있다. 그럼 거기서 이렇게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런 지역의 기초의원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라. 너무 이렇게 저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 속에서의 그 대기업 정규직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일을 만들어내는 한마디로 나의 일자리를 창조해내려는 그런 시도들 하려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난 늙었어. 난 늙었다는 게 좋아. 나는 빨리 늙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 뚱뚱하고 무거운 몸으로부터 빨리 해방되고 싶어. 나의 영혼이 자유로워져서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어. 저거 봐, 저기도, 저게 무슨 가드 그거 맞나 보다. 장식인가 봐, 진짜. 장식이야, 장식. 깜장색도 있네. 진짜 이게 무슨 번호판 가드구나. 폼 내려고 뭐 그냥 폼으로. 그래서 파란 것도 있고 깜장색도 있고. 아까 외교관 번호판 얘기한 사람 있었는데 외교관 번호판 아예 번호판 전체가 파란색이야. 근데 하얀색 번호판에 테두리에 양쪽 귀퉁이에 이렇게 줄이가 있는 거. 오늘 화면이 이상하다. 화면이 조금 화질이 엉망인 것 같은데? 뭐가 좀 안 좋은가 보다. 방송을 오래 해서 그런가? 아이폰 화질 볼만하세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방송하는 화질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그 지방자치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채팅창에는 이런 그 지방자치에 대해서 들을 귀가 없는, 귀가 없는 건지 뇌가 없는 건지 모자란 시청자들도 일부 있지만 그래도 이 다수의 침묵하는 시청자들 중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방정부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사람 손? 지방자치를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까? 어떻게? 밥으로 따지면. 밥으로 따져. 우리 식구가 있는데 3명이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구들이 뭐 먹고 싶다라고 해서 민주적으로 그러면 주방장인 내가 요리를 해서 밥을 먹는데 그게 아니라 매일 동장이 당신 오늘 이걸 해 먹으시오 라고 이게 지시만 내려오고 또 뭐 배급을 하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사회일까? 당신이 생각하는 지방자치는 그 정도다. 그러니까는 각 집에서 혹은 각 가족별로 원하는 걸 먹고 구성원들이 싶은데 원하는 걸 먹고 사서 뭐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 구성원의 성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자기네들이 제도적으로 정한 것을 무조건 먹어라 하는 거. 오늘은 뭐 김밥을 먹어라, 내일은 뭐 카레를 먹어라 이런 것들을 다 그램수 정해가지고 뭐 어디서 사시오 해서 내려보내준다면 그게 중앙 집권과 지방자치 차이가 아닐까. 라고 이제 현직 지방의원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방정부를, 지방자치제도를 그렇게 가까이 느끼고 있는가. 그러면 그렇게 가까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쌍방간에 과실인 것 같아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주민하고 소통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참여하지 않는 지역민들이 것도 있고. 전혀 지방자치 정부에 관심이 없는 거. 누가 구청장이 됐든 군수가 됐든 신경도 안 쓰고 군의원이 뭔 짓거리를 하는지 아무 신경도 안 쓰는 세금만 내고 있는. 세금만 내는 그런 그 머저리 같은 국민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정부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사실은 그게 다 지방정부에서 쓰는 돈, 중앙정부에서 쓰는 돈 다 우리 국민들한테 걷어가는 돈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래. 자기는 직장이 없어서 세금을 안 낸다. 소득세를 안 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소득이 없어도 소비는 하잖아요. 슈퍼에서 라면 하나를 1,000원짜리 라면을 사도 100원이 세금이고 4,000원짜리 담배를 사서 피면 3,000원이 세금이고 3,500원이 또 여러분이 뭐 5만원어치 기름을 넣었으면 그 중에 3만원이 세금이에요. 결국은 그 세금은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이 소득세만 있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소비세가 있다고. 그 소비세를 돈도 못 벌면서 우리가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없는 돈에 낸 세금을 저것들이 지들 멋대로 막 써제끼는데 그걸 감시할 아무 의미가 마음이 없는 거야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서 누가 5만원씩 그 1년에 하루에 3,000원씩 해갖고 3만원 6,000원? 한 달이면 얼마야? 한 달이면 만약에 9만원. 담배를 30갑을 폈다 그러면 3,000원씩 해서 9만원. 꽤 큰 돈 아니야. 1년에 108만원. 1년에 108만원이라는 돈을 여러분 주머니에서 누가 씩 갖다가 지 맘대로 써버린다고 생각해봐.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럼 되겠어? 당신들의 권리를? 그러니까 이게 지방정부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돈주머니에서 돈을 막 빼가는 거야. 특히 여러분이 뭐 하나 샀다. 거기 모든 거에 세금이 붙어요. 예, 모든 소비에는 세금이 붙는데 그런 여러분이 그 없는 돈에 물건 사고 낸 세금 지들 멋대로 써도 된다. 그럼 안 되잖아. 여기는 지금 막 둘이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 자, 오늘 지방정부 괜히 또 이 데이트가 지방정부 이야기로 흘러버려서 좀 쉬었다 가면 좋겠는데 딸내미가 아파서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 관계로다가 약 500m 앞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그 국회의원 숫자 얘기는요 진짜 여러분들 꼭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국회의원 숫자를 왜 늘리는 걸 반대하느냐 하면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야 그만큼 특권을 누리는 거야. 국회의원 숫자가 적으면 그 적은 사람들한테만 로비하면 그 권력자들이 자기 뜻을 이룬단 말이야. 근데 국회의원 숫자가 2배로 늘어나면 로비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비 비용이 많아지니까 로비를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많아진 사람들 속에서 로비 안 받겠다고 버틸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정말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각국의 이 미디어 재벌 미디어 한마디로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들이 독재 정권들을 막 밀어요. 독재자들을. 그 이유가 뭐냐면 독재자들을 키워서 독재자들이 집권을 하면 그 독재자한테만 주면 되는 거야. 뇌물을 그 독재자 아가리에만 쳐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재벌 언론들이 계속해서 그 독재자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얘네들이요 그 독재자들을 그러면 괜찮은 독재자를 미냐? 그렇지 않아. 어떤 독재자냐? 하자가 많은 독재자. 가령 이제 프랑스의 사르코지 계속 주태추문. 그 뭐 러시아의 푸틴도 주태추문 많잖아요. 그리고 막 그 이탈리아의 배총리도 주태추문이 많잖아. 일본의 아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여자. 내가 누구랑은 딱 지어서 얘기 안 했어. 하자가 많고 흉볼 게 많은 사람들을 밀어갖고 그 자리에 앉힌 다음에 걔네들을 협박해가지고 언론으로 막 공격을 해서 자기네들의 재벌의 이익은 따내고 그러면서 이 민주주의는 후퇴시키고 국민들을 고생시키고 그러는 거야.
왜 들었지? 난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 안 했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문제 많은 독재자를 밀어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들이 그 하나가리에만 채워넣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는 늘어나는 게 옳다. 국회의원 숫자는 대신 늘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아. 특혜가 많아. 그래서 국회의원의 특혜는 줄여야 돼. 연봉도 줄여야 되고 그 보좌관들도 너무 돈을 많이 받아. 나는 그리고 솔직히 높은 보좌관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뭐 5급, 뭐 4급, 5급 거의 1억 가까이 받아. 나 그 사람들이 나 한국 정치 망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차라리 진짜 국회의원은 입법조사관들만 둘 수 있고 그 입법조사관들이 실제로 1년 44철 그 중앙정부를 감시감독하는 그래서 돈 똑같이 주고 평등하게 한 10명이 내일이 국회 정부를 감시해야 돼. 지금 같은 경우에는 4급 뭐 5급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안 해. 입법활동 안 하고요. 맨 술 먹으러 다니면서 줄 쓴다고. 그게 지금 국회를 병들게 만들어. 그래서 이런 국회 보좌관 제도도 난 문제 많다고 봐. 그런 거 없애고 싹 없애고 그냥 입법조사관만 주고 정무적 판단은 국회의원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못하고 보좌관들한테 휘둘릴 국회의원 뭐하러 뽑냐? 그런 국회의원 그만둬야 돼. 이걸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을 텐데 이제 나는 앞으로 이제 그 사실 젊은 청년들 중에 법대 나와서 놀고 있고 그 얼마나 그런 똘똘한 애들이 일자리 없어갖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 그런 애들 입법조사관으로 그 국회에서 데려다가 계속 국회 국정을 감시하는 거야. 1년 365일. 지금은 거의 뭐 그 국회 사무실에 최말급 말단 비서하고 인턴 이런 애들이 내나 입법조사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 2-3명밖에 안 돼.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지금 국회 운영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고비용 비효율. 그래서 나는 그 지금의 국회 보좌관 제도도 싹 바꿔야 되고 국회의원 연봉도 너무 높아.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고 연봉은 절반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입법조사관들을 그 동등하게 똑같이 한 10명 정도가 똑같이 그 사무직으로 일하게끔 정말 그 자료 요청해가지고 국정 감시하고 청문회 준비하고 그런 일에 집중하게 나는 그래야 된다고 봐. 목말라. 뒤에 물이 있을 텐데 안 닦여 있을 텐데. 토요일인데 이런 얘기 하면서 목 쓰면 안 돼. 내가 다음 주에 3일은 방송 안 할 거니까. 미세먼지가 있나? 그랬어. 공기가 별로 안 좋지. 오늘 습도가 좀 높은 것 같아. 진짜 이건 미세먼지인데? 아까 올 때하고 많이 달라졌네. 더 안 좋아졌어. 덥다.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전에 시절 안 되네. 된다. 어우, 지금 미세먼지 나쁨이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까지 떨어졌지? 이거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다. 인천이 110. 텐진 폭발 때문에 그런가? 청진항? 텐진 아니야? 텐진항? 그게 청진항일걸?
그 폭발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 미세먼지가 좀 심각해. 뿌예, 뿌예. 뿌옇잖아. 이게 지금 미세먼지 나쁨으로 나와요. 미세먼지 나쁨. 어휴. 지금 굉장히 나빠요. 여기 지금 이게 저기 뭐야, 남동 쪽은 괜찮은데요. 예, 남동 쪽은 괜찮은데 지금 여기 서중부 인천 충청 이쪽 여기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확 나빠졌는데 아까 올 때하고 달리. 네. 미세먼지를 정부가 어떻게 조작하니? 내가 볼 때 네 뇌가 조작된 것 같다. 나가! 이 들떨어진 인간들 진짜. 이거 저기 본주 전화해서 예약을 하고 갈까? 도봉구청으로 본주. 그럴까? 약 500m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15분에 가서 이거다. 그래도 바로 전화 안 돼? 네. 이거는 저기 폰이잖아. 이렇게. 시에 도착. 20분. 네, 본죽이죠? 네, 저희가 5시쯤에 찾으러 갈 건데요. 그 게살죽 1인분 부탁드립니다. 포장이요? 예. 네네, 포장이요. 부탁드립니다. 예. 주의하세요. 진짜 희한하네. 모바일 방폭이 안 되잖아. 일단 혹시 이런 말해서 방폭될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일단 그 업로드, 예, 여기까지 업로드하고, 예. 시작할 때 녹화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 녹화돼? 녹화를 눌러야 돼? 아니, 지가 이제 자동으로 녹화가 올라가. 내가 맨 처음에 설정을,
이거 설정 어떻게 되어 있지? 500명 반인가 1000명 반 자동 녹화 이거 올라가고 있나? 오케이. 뭐가 오케이. 면회 가는 길만 올라가 있고 지금 면회 다녀가는 길은 없네? 인코딩하는 시간이 걸리나? 면회 가는 길만 있어. 잠시 후 시속 80km 고정성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이제 서울 근처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에 있는 조카 면회를 갔다가 지금 집에 가는 길입니다. 지금 그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단계예요. 여기 서부 지역은 네 지금 이제 그 서울 여기는 동부인데 서울 서북부 지역 사람들은요 서울 서부 지역 분들은 지금 바깥에 야외 활동하시면 안 돼요. 노약자분들은 특히 기관지가 약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서부가 더 안 좋아? 서부 쪽이 안 좋아요. 인천이랑 서부 쪽이 여기보다 훨씬 안 더 좋아요. 안 좋아? 거기 지금 110이야. 여기는? 이 동네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80? 76에서 80 정도 나오는데 약 500m 시속 80km 고정성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네 우리 저기 군대 생활 재밌게 하는 우리 조카가 며칠 전에 사고 쳐갖고 우리 야단치러 갔다 온 거야. 이모부가 간다니까 그냥 쫄아가지고 어쨌거나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슈프림 통닭을 사가지고 면회 가서 잘 먹이고 그리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또 물어보네 몇 사단인지. 몇 사단을 왜 물어봐? 그 몇 사단을 왜 물어봐? 현역 군인 무슨 부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제대한 다음에는 어느 부대 제대했다고 물어봐도 현역 군인은 어느 부대, 어느 마크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그 몇 사단인지 그런 걸 뭐하러 물어봐. 다녀오는 길도 올라왔어요? 그 조그맣까 저긴가 보다. 뭐지? 업로드 되는 시간이 좀 걸렸었나 보다. 네. 그 정확한 위치도 알려주면 안 되고, 무슨 부대다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돼. 근데 계속 몇 사단이냐고 아까부터 돌아가면서 묻는데, 저 사람들 왜 저래? 그리고, 몇 사단을 어떻게 알아, 내가? 아니, 나도 모르는 몇 사단을 왜 나한테 물어봐. 그 부모가 그 몇 사단인지 모르지 않나? 그럼 가족들한테는 몇 사단이다, 어디다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줘요. 그냥 이제 면회 갈 때 근처에 어디 주소 찍고 와라. 그래갖고 그 근처 부대 어디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무슨 사단, 여단 이런 거 안 가르쳐줘. 가르쳐주는데 여자들이 잘 모르지. 아니지. 관심이 당신 없잖아. 지철이 몇 사단, 김재민이 몇 사단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안 가르쳐준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남자들끼리는 몇 사단이다 이런 얘기를 뭐 부대원들끼리는 주고받을 수 있어도 일반 가족들한테는 몇 사단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그냥 어디에 있다 정도. 그리고 면회 가겠다 그러면 근처에 무슨 이제 군인 아파트 같은 거를 주소 알려주고 거기 찍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면회를 들어가면 면회소에서 뭐 무슨 대대
몇 중대 몇 소대 이거를 대야지 이제 그 면회가 된단 말이야. 그것까지는 알려줘도 사단까지는 안 알려주던데? 우리가 그 저기 내비게이션에 몇 사단 치면 나와? 안 나와. 군부대는 내비게이션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가족들한테 무슨 몇 사단 이런 거 안 가르쳐. 군인 가족이면 모르겠어. 군인 가족은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인 가족은 몇 사단인지 모르고 살아요. 예. 인터넷에 부대 위치가 나온다고요?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인터넷에 부대 위치 안 나오지 않아요? 인터넷에 청와대 위치랑 부대 위치는 저기야 국가 기밀로 알아. 교도소 이런 거 안 나와? 군사시설 인터넷에 안 나와요. 내비게이션도 안 돼. 아버지. 내비게이션에도 군부대는 안 나와. 군대 면회 안 가봤어? 내가 화천인가에 갔었어요. 화천에 무슨 방송을 하러 갔는데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 그 군부대 근처는 내비게이션도 먹통돼요. 그거 알아요? GPS를 만드는 그런 게 있어. 그래갖고 정확한 군부대가 아닌 위치를 찍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막 혼란을 일으키는 거야. GPS가 자꾸 끊어지면서 안 되는 거. 그러니까는 화천이 군부대가 워낙 많잖아.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자체가 먹통이 되더라니까. 몰라 뭐가 오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몇 년이야. 2009년에 내가 화천에 방송하러 갔다가 진짜 고생했어요. 그 장소에 도착이 1시간 이상 늦어졌어. 이유가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되면서 계속 길을 헤매는 거야. 못 찾는 거야. 산길, 이 산길, 저 산길로 다니면서. 구글 지도가 그래서 문제된 거 아니야? 우리나라 국가기밀이 구글 지도에 나온다고. 그래서 구글 위성사진으로 청와대가 나오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원래 구글에다가 우리나라 국가기밀을 노출시키면 안 된다고 막 요청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지도는 나오는 것 같아. 그게 외국 지도잖아. 근데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으로도 군부대는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 국가기밀이야. 그래서 구글 하면 다 나온다. 구글링 하면 나오는데 그게 왜 국가기밀이냐 이런 얘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구글이 잘못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정보 제안을 요청하면 아니 그러면 뭐 구글은 미국 군부대 위치도 다 보여주나? 구글로 찾으면 미국 군부대 위치 나와요? 진해 군부대 위치는 저기 보여주고 우리나라 군부대 위치 진해 군부대는 안 보여주고 우리나라 군부대만 보여주는지 그거 한번 검색해봐봐. 원래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에는 안 나와요. 우리나라 안에서. 구글에서 진짜 진해 미국 군부대 위치도 보여주나? 구글로 미군 부대 위치 나오나 한번 봐봐. 구글로 미군 군부대 위치 나오나. 내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저기 날씨 프로그램에 들어가니까 캠프 뭐뭐가 나오더라고. 그게 미군 부대 아닌가? 미군 부대는 캠프 뭐뭐뭐 이렇게 나오죠. 미군은 군부대 위치를 공개하나? 구글에? 영어로 무슨 뭐 캠프 어쩌고 캠프 도널드 뭐 캠프 어쩌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용산에선 미군 기지가 나갔죠. 미군 부대가. 용산에서 미군 부대 나가고 거기서 전쟁기념관 지은 거 아니야? 구글 지도에도 안 나오고
구글 검색 엔진으로 검색하면 카페 게시물이 검색된다. 아, 구글 지도에도 안 나와? 아. 특수부대 아니면 검색된다. 원래 군부대는 검색이 안 돼야 돼. 왜냐면 군부대가 검색되면 거기가 표적이 되잖아. 인터넷으로 그거 위치 노출 안 되게 조치했을걸? 약 400m 앞 서울 노원 방면 면에 다녀가는 길. 무슨 일이겠어? 한국말 몰라? 면에 다녀가는 길. 잠시 후 집에 간다는 얘기지. 구글에 검색하면 미군 부대 위치가 떠요? 우측으로 도시고속도로 진입입니다. 미군 부대 위치가 떠? 구글에? 그럼 거기가 바로 공격당하는 적인데? 표적이 되는데? 좀 말이 안 된다? 직진해서 가야지. 잠시 후 우측으로 여기로 가지 마. 도시고속도로 진입입니다.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추천해주신 분들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도시고속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전차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이게 자석이라 되게 안 좋을 것 같아. 뒤에 붙어있는 게. 약 500m 앞 신호 위반과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다이소 미군 부대점. 다이소 미군 부대점이라고 떠? 다이소 미군 부대점 있어. 경로를 이탈하여 불탐색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근데 아마 군부대 검색하면 여러분들 검색한 사람들 추적될지도 몰라. 조심해. 그거 알지? 그 청와대에다가 그 쌍욕했던 애 구속된 거. 청와대 오바마 딸 강간하겠다고 게시판에다가 글 올린 미친놈이 있었어요. 30대. 걔 구속됐어. 며칠 전에. 사진도 나와? 어떡하니. 수원 밑에 공항? 그건 군부대라고 안 나올 거야. 네이버 지도에 사단 캠프가 다 뜬다고요? 군부대가요? 정말? 설마 그럴 리가.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무슨 얘기야? 네이버에 사단 캠프가 다 뜬다는 얘기. 그 사단이 뭐야? 미군 부대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 오산 미군 기지는 다 떠? 그러니까 지금 그 저기 네이버 지도에 사단 캠프 다 뜬다는 님. 그게 무슨 사단? 36사단 이렇게 다 떠요? 구글 지도에서 전투기 사진도 떠? 좀 문제 있네. 그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원래 지도에서 나오면 안 돼. 미군이 군시설하고 무기가 오픈돼 있다고요? 나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 군부대 위치는 군사 기밀이라서
그거 공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공개되면 원래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공개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오류로 지금 공개되는 거 아니야?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첩보 위성이 다 잡는 군부대가 무슨 군사 비밀이에요? 아니, 첩보 위성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계세요? 저차 아까부터 있잖아. 여러분은 첩보 위성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군부대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건 왜 미친놈들이, 왜 미친놈들이 군부대에다가 뭐 테러를 한다든가 그러지 못하도록 공개를 못하는 거 아니야? 민간인에게? 군인들끼리는 알지. 군인들만 아는 비밀이 군사 비밀 아니야? 민간인한테는 알려주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예. 다 와. 마무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아는 군부대 위치를 딱 찍어서 보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무슨 몇 사단 위치 이렇게 해서는 찾으면 안 되는 걸로 알아. 군부대 위치는 원래 국가 기밀이고 청와대랑 군부대는. 근데 구글에 다 뜬다 이래가지고 그때 문제가 됐었어. 몇 년 전에 심각하게. 우리나라 국가 1급 기밀이 구글에 다 노출된다고. 그래서 구글 지도를 우리나라에서 접속 못하게 된다는 뻘소리도 한참 나왔었던 것 같은데 좌우지간.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집 근처에 다 왔어요. 딸내미의 죽을 찾아서 집에 가서 딸을 먹여야 되니까. 자, 오늘 도착 지점에 쳤더니, 그러니까 그거는 네이버 지도에 도착 지점으로 그렇게 치면 나온다. 그거는 신고해야 돼. 그건 네이버 지도가 잘못한 거야. 원래 우리 군부대 찾아갈 때 군부대 이름으로 못 찾아가요. 예. 그래서 그 군부대 근처에 어떤 특정 시설의 주소를 알려주고 그리 찾아와라. 그럼 이제 그 부대 정문이 보이는 곳 거기를 알려주고 그리 찾아오게끔 하는 거지. 원래 지도에 공개되면 안 돼요.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토요일날 갑자기 생방송. 이렇게 모바일 방송이 방포가 안 되니까 너무 좋다. 그죠? 예. 이게 아마 중요한 내용이 없어서 방폭이 안 됐나봐요. 중요한 내용을 방송했으면 또 방폭이 됐겠지. 이제 지방 순회를 다닐 때가 됐어. 날 선선해지면 9월달 되면 다시 지역 순회를 갈게요. 예, 오늘 모바일 방송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은 월요일낮 2시에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을 창동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의 특별 모바일 생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월요일에 만나요. 자, 우리 김 위원님도 빠이빠이. 빠이빠이.